형에게서 5천만 원을 빌렸을 때 나는 그 돈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믿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이것저것 전전하다가 음식 장사라도 해보자는 결심을 했을 때 형만큼 믿음직한 후원자는 없었다. 형은 대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고 나와 달리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형은 내 사업 계획서를 꼼꼼히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에 돈을 넣어줬다. 이자는 받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잘 되면 천천히 갚으라고, 그게 형제간의 도리라고 말했다. 작은 식당을 얻어 문을 열었다. 메뉴는 내가 자신 있어 하던 돈가스와 텃밥류였다. 처음 몇 달은 기대 이상이었다.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고 입소문을 타면서 점심시간이면 웨이팅이 생길 정도였다. 저녁 장사도 나쁘지 않았다. 나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보냈지만 힘들다는 생각보다 뿌듯함이 먼저였다. 형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어쩌면 제법 괜찮은 사업가가 될 수도 있겠다는 허황된 꿈까지 꾸었다. 그러다 코로나가 터졌다. 처음에는 잠시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손님이 급격히 줄었다. 배달앱에 매장을 등록했지만 수수료를 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다. 임대료와 인건비, 식자재비는 그대로인데 매출만 반토막이 났다. 대출을 받아 버텼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 카드값을 밀리기 시작했고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내 생활비를 쪼개야 했다. 형에게 빌린 돈을 갚기는커녕 원금조차 손대지 못한 채 이자만 불어나고 있었다. 밤마다 장부를 들여다보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어떻게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폐업을 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형에게 빌린 돈은 물론이고 은행 대출까지 감당할 수 없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갈 때면 발걸음이 무거웠다. 손님이 없는 홀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러다 정말 파산하는 건 아닐까? 형에게 무슨 얼굴로 연락을 해야 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습관처럼 사던 로또가 당첨됐다. 1등이었다. 13억 원이라는 금액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당첨 번호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부모님도 안 계셨다. 친구들은 대부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형에게 말해야 할까? 그런데 왜인지 형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형이 알게 되면 뭔가 복잡해질 것 같았다. 당첨금을 받으러 갈 때도, 통장에 돈이 입금됐을 때도 나는 형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형에게 빌렸던 돈을 갚는 것이었다. 5천만 원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형은 이자도 받지 않았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주저없이 도와줬다.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더 얹어 총 1억 원을 준비했다. 원금의 2배였다. 이 정도면 충분히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 나는 가벼운 마음이었다. 드디어 짐을 벗는 기분이었다. 형도 기뻐할 거라고 믿었다. 형을 만나 봉투를 건넸다. 빌렸던 돈을 갚는다고,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을 덧붙였다. 형은 봉투를 열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게 얼마냐고 물었다. 1억이라고 답했다. 형은 어떻게 이런 돈을 마련했냐고 물었다. 나는 장사가 잘 돼서 그렇다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형은 고개를 저었다. 내 장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고 솔직히 말하라고 했다. 나는 할 수 없이 로또에 당첨됐다고 말했다. 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래, 얼마나 당첨됐냐고 물었다. 나는 대충 얼버무렸다. 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다. 며칠 후 형에게서 연락이 왔다. 만나자고 했다. 형을 만났을 때 형의 분위기는 처음과 달랐다. 형은 내가 로또에 정확히 얼마나 당첨됐는지 알고 있었다. 당첨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지만 어떻게든 알아낸 모양이었다. 형은 13억이라는 금액을 말하며 왜 거짓말을 했냐고 물었다.
나는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냥 말하고 싶지 않았다고 답했다. 형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형제끼리 그런 걸 숨기냐고, 내가 도와줬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숨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형은 1억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자기가 없었으면 장사를 시작하지도 못했을 거라고, 그러니 로또를 살 돈도 없었을 거라고 주장했다. 내가 당첨된 것도 결국 형 덕분이라는 논리였다. 나는 어이가 없었지만 참으려고 했다. 그래도 형이니까. 하지만 형은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최소한 3억은 줘야 한다고, 그게 도리라고 말했다. 나는 이미 원금의 2배를 갚았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형은 코웃음을 쳤다. 그게 배은망덕이라고, 형제의 은혜를 돈으로 계산하냐고 되물었다. 형의 말을 듣고 있으니 머리가 복잡해졌다. 형의 논리가 완전히 틀린 것만은 아니었다. 형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나는 장사를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로또를 살 여유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이 내 당첨금의 일부를 가질 권리가 있는 걸까? 나는 이미 빌린 돈을 갚았고 게다가 2배로 갚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움을 표현한 것 아닌가? 하지만 형의 입장에서 보면 13억이라는 거금 앞에서 1억은 적게 느껴질 수도 있었다. 형은 내가 어려울 때 기꺼이 도와줬고 이자도 받지 않았다. 그런 형의 마음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형의 태도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 형은 내가 당첨금을 톡 차지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형제 사이에 그럴 수 있냐고,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겠냐고 말했다. 나는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자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부모님은 형제 간의 우애를 무엇보다 강조하셨다. 형과 나에게 서로 돕고 살라고, 형제만큼 믿을 사람은 없다고 늘 말씀하셨다. 그런 부모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 형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석연치 않은 감정도 올라왔다. 형은 정말 형제의 정을 생각해서 이러는 걸까? 아니면 그냥 돈이 탐나서 이러는 걸까? 형과의 만남은 점점 불편해졌다. 형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돈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에는 3억을 요구하더니 나중에는 그것도 부족하다며 5억은 줘야 한다고 했다. 나는 형의 요구가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리 줘도 만족하지 않을 것 같았다. 형은 내가 거절할 때마다 배은망덕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나는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인가? 형의 은혜를 저버린 건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억울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갚았다고 생각했다. 형이 원하는 만큼 다 줘야 하는 건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형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질 줄은 몰랐다. 로또에 당첨되기 전까지 형은 내게 든든한 존재였다.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형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형의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또 돈 이야기를 할까 봐 불안했다. 형과의 추억들이 떠올랐다. 어렸을 때 형은 나를 많이 챙겨줬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형이 나서서 해결해준 적도 있었다. 내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 형이 위로해준 기억도 났다. 그런 형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내 상황을 자세히 말하지는 않고 가정을 해서 물었다. 만약 형제에게 돈을 빌렸는데 로또에 당첨됐다면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어떤 사람은 원금만 갚으면 된다고 했다. 로또는 개인의 행운이니까. 어떤 사람은 원금의 2배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다. 또 어떤 사람은 형제라면 더 많이 나눠야 한다고 했다. 가족이 남인가? 어차피 혼자 쓸 수도 없는 돈인데 형제와 나누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혼란스러웠다. 정답이 없었다.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봤다. 로또 당첨 후 가족 간의 갈등은 생각보다 흔했다. 어떤 사람은 당첨 사실을 숨겼다가 들켰고 가족들이 돈을 요구하며 법적 분쟁까지 간 경우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돈을 나눠줬는데 더 많이 달라며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관계가 끊어진 경우도 있었다.
당첨금을 둘러싼 인간관계의 파탄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었다. 아니, 어쩌면 원래 있던 본성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몰랐다. 형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형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 형이 원하는 만큼 돈을 주면 관계가 회복될까?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아무리 줘도 형은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5억을 줘도 형은 더 달라고 할 것이다. 10억을 줘도 모자라다고 할 것이다. 형의 요구는 끝이 없었다. 형은 이미 돈에 눈이 멀어 있었다. 형제의 정이나 은혜 같은 건 핑계였다. 형은 그냥 내 돈이 탐났던 것이다. 어느 날 형이 또 전화를 했다. 이번에는 협박조였다. 내가 돈을 주지 않으면 친척들에게 다 알리겠다고 했다. 내가 로또에 당첨됐으면서 형에게 푼돈만 주고 독차지하려 한다고 소문을 내겠다고 했다. 그러면 친척들도 내 편을 들지 않을 거라고, 나는 가족들 사이에서 매장당할 거라고 말했다. 나는 형의 말을 듣고 있으니 화가 치밀었다. 동시에 슬펐다. 이게 형이 할 짓인가? 형제가 이럴 수 있나? 나는 차라리 친척들에게 알려도 좋다고 말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형은 내가 후회할 거라며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정말로 친척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형이 소문을 낸 모양이었다. 친척들은 내가 로또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형에게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다. 어떤 친척은 형의 편을 들었다. 형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냐고 형에게 좀 더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어떤 친척은 중립적이었다. 형제끼리 돈 문제로 싸우지 말라고 적당히 타협하라고 조언했다. 어떤 친척은 내 편을 들어줬다. 형이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같다고 내가 이미 충분히 갚았다고 말했다. 친척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판단했다. 형과 가까운 사람들은 형의 편을 들었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내 편을 들었다. 나머지는 중립을 지키거나 관여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형과의 갈등이 친척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가족 모임의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는 것이었다. 명절에 얼굴을 보는 것조차 어색해졌다. 형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고, 친척들도 우리 사이를 의식했다. 나는 점점 고립되는 기분이었다. 형과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돈 때문에 가족을 잃은 것이다. 로또에 당첨되기 전에는 형이 있어서 든든했는데, 이제는 형이 가장 큰 스트레스였다. 차라리 당첨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물론 그건 말이 안 되는 생각이었다.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빚에 쪼들리며 폐업을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형과의 관계는 괜찮았을 것이다. 돈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몰랐다. 시간이 흘렀다. 형은 여전히 내게 돈을 요구했고 나는 거절했다. 형과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다. 이제는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않았다. 친척들도 우리 사이의 갈등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중재하려 하지 않았다. 각자의 삶이 바빴고 남의 집안 문제에 깊이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나는 혼자가 됐다. 13억이라는 돈은 있었지만 함께 기뻐할 가족은 없었다.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었지만 형과의 관계는 살 수 없었다. 밤마다 생각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형에게 더 많은 돈을 줬어야 했을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형이 만족했을까? 형의 요구는 끝이 없었다. 내가 5억을 줬어도 10억을 줬어도 형은 더 달라고 했을 것이다. 형은 이미 변해버렸다. 돈 앞에서 형제의 정이고 뭐고 없었다. 그런 형을 보면서 나도 변했다. 형에 대한 신뢰는 사라졌고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한 환상도 깨졌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가족도 결국 이해관계 앞에서는 남처럼 변할 수 있었다. 은혜를 어디까지 갚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찾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무리 갚아도 부족하다고 평생 고마워해야 한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도 적절한 선에서 갚으면 된다고 말한다. 과도한 보답은 오히려 관계를 망친다고 한다. 나는 후자에 가까웠다.
형의 은혜는 고마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를 형에게 바칠 수는 없었다. 나는 이미 원금의 2배를 갚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형은 달랐다. 형에게 은혜는 무한한 것이었다. 형은 자신이 베푼 은혜를 명분 삼아 끝없이 요구했다. 형은 은혜를 갚으라는 명목으로 나를 통제하려 했다. 나는 형의 그런 태도가 은혜가 아니라 비처럼 느껴졌다. 형이 베푼 은혜는 고마운 것이었지만 그것이 평생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될 수는 없었다. 은혜는 자유롭게 베푸는 것이어야 했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어야 했다. 하지만 형의 은혜는 그렇지 않았다. 형의 은혜는 거래였다. 나는 형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 더 이상 형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형이 뭐라고 하든 친척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결정을 밀고 나가기로 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갚았다고 믿었다. 형의 은혜는 고마웠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지배할 수는 없었다. 나는 내 돈으로 내 삶을 살기로 했다. 형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평생 연락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게 슬펐지만 어쩔 수 없었다. 로또에 당첨된 것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였다. 돈은 내게 자유를 줬지만 동시에 가족을 잃게 만들었다. 나는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서적으로는 더 가난해졌다. 형과의 추억은 이제 쓰라린 기억으로 남았다. 형이 베풀었던 은혜는 고마웠지만 그 은혜가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될 줄은 몰랐다. 은혜를 어디까지 갚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은혜는 자유롭게 베풀어져야 하고 자유롭게 갚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강요된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부담이고 끝없는 요구는 은혜가 아니라 착취다. 나는 이제 형 없이 살아간다. 13억이라는 돈이 있지만 그 돈으로 형과의 관계를 되돌릴 수는 없다. 어쩌면 애초에 형에게 당첨 사실을 말하지 말았어야 했을까? 하지만 그것도 정답은 아니었을 것이다. 언젠가는 들켰을 것이고 그때 형은 더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결국 어떻게 했어도 이 관계는 깨질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돈이라는 것은 관계를 시험하는 가장 잔인한 시험지다. 형과 나는 그 시험에서 낙제했다. 지금도 가끔 형 생각이 난다. 어렸을 때 함께 놀던 기억, 형이 나를 챙겨주던 모습들이 떠오른다. 하지만 그 추억들은 이제 아프다. 그때의 형과 지금의 형은 다른 사람 같다. 아니, 어쩌면 원래 형은 이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돈이 그걸 드러낸 것뿐이다. 나는 형을 용서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아직은 아니다. 어쩌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형의 마지막 모습, 돈을 요구하며 배은망덕하다고 소리치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다. 은혜는 갚아야 한다. 하지만 은혜를 빌미로 한 착취는 거부해야 한다. 나는 형에게 진 빚을 갚았다. 원금의 2배로 갚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는다. 형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나는 내 양심에 떳떳하다. 나는 배은망덕하지 않다.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다만 무한한 요구에 응할 수 없을 뿐이다. 그것이 나의 결론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의 말대로 정말 저는 배은망덕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형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